네, 지금부터 2학기 한국사 수행평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도서는 이토록 아찔한 경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이토록 아찔한 경성은 OBS PD 한성환이 엮었고 김병희, 김민혜 등 총 6명의 저자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제 목차를 보니 개항기부터 광복까지 조선의 모습을 광고, 대중음악, 사법제도, 문화재, 미디어, 철도 등 6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내용인 것 같아 읽기 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각 장마다 저술한 사람이 달랐는데 역사학자가 아닌 그 키워드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글을 쓴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OBS 특별 기획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다시 펴는 책이어서 더 신뢰가 가기도 했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토록 아찔한 경성의 1장에서는 1장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선에서 신문 광고는 1886년 한성 주보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하며 또 독립신문에서 처음으로 광고라는 용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광고에는 다양한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고 또 계몽운동 홍보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일본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에서 음악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음악의 변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조선에 일본 음악이 유입되면서 이 일본 음악은 현재까지도 인기가 많은 트로트 음악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서양 음악에 우리말로 가사를 붙인 창가 등이 등장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조선에 있던 판사와 검사는 그 수가 현재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의 조선의 인구수를 고려해 보아도 매우 적은 숫자이며 결과적으로 수사, 체포, 판결, 집행 등 거의 모든 사법권은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 그리고 1920년대부터는 보통경찰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간송 전형필의 일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송 전형필은 막대한 재산을 투자해서 일본으로 문화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았고 또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내에 다시 들여왔습니다. 간송 덕분에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남아있어 이를 환수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미디어와 매체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이후 무단통치 시기에 신문 사업은 크게 침체되었지만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이 등장하면서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근대 조선에서는 신문 이외에도 전화, 라디오, 전신 등 다양한 매체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어 활발하게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 철도의 개발이 촉발한 우리나라의 영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는 지역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었지만 부설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경의선은 수많은 조선인들의 논밭을 철도 부지로 바꾸었고 또 철도 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도서의 내용 중에 조선은 총독부의 정책으로 다른 식민지 국가와 달리 학교가 많았다. 이는 매우 잘한 일이다. 강제로 교육을 받으면서 조선인들이 문명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조선이 굉장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다른 식민 국가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책의 저자인 이수광이 한 말인데요. 이 문장의 요지는 총독부의 교육 정책으로 근대의식이 자리 잡혔다는 뜻인 듯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가 되기 이전부터 조선에는 이미 소학교가 존재하였습니다. 비록 총독부가 조선인들에게 보통 교육을 강요하면서 소학교 시기보다 교육 대상이 넓어지고 또 근대적인 지식 수준도 높아졌겠지만 이 당시 학생들이 학습한 문명은 결국 일제의 제국주의적 세계관, 식민지 확장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조선의 문화를 억압하는 일제 중심적 문화관으로 어린 조선 학생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친일 의식의 토대였습니다. 또 이 문장에서 조선인들이 문명을 깨달았다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전에 조선은 문명사회가 아니었을까요? 개항기의 조선 또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개화 지식인들을 필두로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재필의 독립협회 등 계몽단체의 노력과 관민공동회 그리고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등으로 보아서 비록 그 시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19세기 말부터 대한제국의 정부와 지식인 계층 그리고 민중이 함께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식민화 이전 조선의 문명은 문명으로 볼 수 없으며 또 조선인들에게는 근대화의 의지가 없었고 총독부의 강제 보통 교육으로서 비로소 근대의식이 자리 잡힌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일제 합병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독자적으로 근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탐구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에 힘쓴 간송 전향필의 일화를 매우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래서 책에 소개된 유물 이외에도 해외로부터 성공적으로 환수한 유물, 그리고 아직 해외에 남아있는 유물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의 고고학적, 미술사학적 의의와 또 유출 경로 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환수되지 않은 불법 유출 문화재에 대한 환수 방안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활동의 활동 소감으로는 이제 교과 연계 독서 활동을 계기로 이제 스스로 흥미로운 책을 탐색해서 읽는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또 이토록 아찔한 경성을 읽으며 교과서에서는 알지 못했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생활 모습과 사회적, 문화적인 변화들을 많이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려한 모던보이, 모던걸의 삶이나 엄청난 산업 발전에 현혹되지 않고 그 너머에 숨겨진 일제 치하 우리 민족의 고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